예전에 모래시계 대사 중에 최민수 씨 대사가 있었습니다. 나 떨고 있니?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아하. 내일 이준석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은 운명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하. 내일 오후 7시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남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수위 및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당규에 따른 징계 수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고요. 그중에 제명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이제 징계는 윤리위의 결정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현직 당대표의 징계 절차에 이렇게 착수하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 개인의 어떤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당내 권력의 어떤 지형도 갈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지금 만약에 이 징계 중에서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3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이상의 징계가 나온 경우에는 당연히 이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 어떤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대표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당원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가벼운 수준인 경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물론 그 자체로 대표직 사퇴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징계의 경중을 떠나서 이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의혹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는 정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하. 거기다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어떤 혐의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이 징계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 당 내에서 내홍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차기 당권 경쟁이 조기에 점화되면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어떤 세력들 간의 신경전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윤리위의 징계 4가지 좀 보여주세요. 그 보면은 이제 제일 아래 칸이 이제 이 4가지 징계 수 중에 제일 낮은 거예요. 경고. 물론 지금 이준석 대표는 경고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한 또 자신감의 어떤 표현이겠죠. 그리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여기까지는 앞서 우리 허주현 변호사 말씀처럼 윤리위, 당 윤리위 결정만으로 효력이 되는 거고 발효되는 거고 제명은 강력하다 보니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 윤리위가 몇 명이냐? 위원장 포함해서 9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의결이 되냐? 위원회 제적에 과반이 출석하고 그 출석위원회 과반이 찬성해야 되니까 결국은 3명, 일단 5명 정도는 온 다음에 그중에 3명이 찬성하면 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제적의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회 과반이 찬성하면 윤리위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운명의 날이라고 하지만 과연 정작 본인인 이준석 대표는 어떤 기분일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로 선거를 2번이나 이겼습니다. 그런데 좀 편안해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게 이준석 걱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북한도 알고 있더라고요. 북한마저도 인증할 정도로 사실 이제 공격의 공세를 높이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선제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다들 왜 이렇게 파상 공세를 하려고 하는지. 주진문 교수님, 뭐 노래 가사도 있지만 나 밥도 잘 먹고 있어요, 잘 지내요,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 걱정 내려놓으세요, 뭐 이런 겁니까? 뭐 지금 그렇게 보이네요. 어허.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나오냐에 따라 본인의 거치는 상당히 유동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윤석 대표가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걸 수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위가 안건을 올렸다고 하는 건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경우가 나오도 윤석 대표는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사 결과도 없이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비판을 할 거고요. 다만 윤리위원장이 윤석 대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경찰 수사와 윤리위 판단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의 징계가 나오더라도 그 징계는 본인한테 상당히 큰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네. 경고가 가장 약하잖아요. 근데 경고의 내용을 만약에 윤리위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당 대표로서의 어떤 품위를 훼손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로도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의 징계 결과가 나오든 이건 이준석 대표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고 그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폭풍전야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서 이 하단 제목 중에 이준석 대표 말 중에 선거 다음 날 윤리가 잡혔다는 그걸 좀 보여주세요. 그거를 보면 왜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들려드릴게요. 일단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곱지 않은 시선을 넘어서 이거 음모론적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듯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리라는 게 이렇게 4월 달에 저를 회부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특이했는데 회부한 뒤에도 2달 가까이 시간을 끌고 예.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하면 2달 동안 저한테 많은 내상을 입게 만든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하겠다는 거는 그 자체도 저는 의문입니다. 6월 1일이 선거인데 개표 방송이 6월 2일 새벽까지 지속됐거든요. 예. 그럼 6월 2일 날 윤리하겠다는 거는 선거 결과를 예측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선거 결과가 안 좋았으면 뭐 저한테 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인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요. 참 상황 논리상 김현주 평론가님. 진짜 선거 다음 날 윤리를 떡하니 잡아놓으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야? 결과 안 좋으면 그 즉시 나를 뭐 제거하라는 거였어? 지금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일단 김현주 평론가님 보실 때 어떠세요? 저 말이. 글쎄요, 뭐 그렇게 인과관계가 있게끔 윤리의 날짜가 잡혔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뭐 제가 사실 3월 9일 대선까지만 당직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윤리에 회부될 만한 여러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조수진 최고위원이랑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그 그렇죠. 일전을 불사했을 그렇죠. 때 당시에도 이것이 윤리에 회부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대선 지선을 앞두고 있어서 모든 것이 선거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덮고 가자 하는 면이 있었고 네. 뭐 4월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다시피 지선 다음 날에도 혹시 윤리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이후에도 몇 차례 연기가 되면서 결국에 이양희 위원장이 귀국하면서 내일 저녁 7시로 지금 날짜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상 이 윤리위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올지는 예측하기는 그렇죠. 어려우나 어쨌건 이준석 대표의 앞날에 정치적 또 가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본인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난 걱정 없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이준석 걱정이에요. 하덜덜덜 마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듯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윤리위 날짜가 지방선거 끝난 다음 날 6월 2일이었다가 이달 24일, 이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24일로 원래 연기됐었는데 그걸 지금 이양희 위원장이 귀국하면서 내일로 당겼어요.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다고 지금 언론들은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애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성비위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이 내일 또 뭘 공개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요즘 재미있는 제보 하나 받은 게 있다면서 호텔에 이준석이 들어가는 CCTV 그리고 누군가가 뒤따라가는 CCTV 과연 가세현에 있을까 없을까라고 던졌고요. 이어서 내일이죠. 22일 저녁 7시 가세현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때 CCTV 영상을 틀 것이고 그때 어떤 내용인지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 CCTV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이 대표와 관련이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게 참 뭐 협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나 뭐 하나 있다? 궁금하지? 내일 봐봐.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측 지금 얘기는. 이에 대해서 혹시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가 이제 내일 저녁에 열린다는데 앞서 이제 공개로 하자 이렇게 제안도 하셨잖아요. 예.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무엇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내일 직접 참석을 하신다면서요. 저는 참석할 의향을 밝혔는데 뭐 장소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찾아가기 어렵겠죠. 가세연에서 내일 윤리위가 열리는 시간에 뭐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십시오. 아니 그때 제가 거기 습격했다는 건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그게 무슨 상관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 단순히 무슨 CCTV 공개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련 CCTV를 해당 유튜브 채널이 공개하겠다는 것에서도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겼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김현주 평론가님, 본인은 내일 윤리위에 참석하겠다. 그런데 장소 모르면 못 간다. 아니 그러면 원래 윤리위는 본인이 참석할 의무나 뭐 그런 건 없나 봐요. 어떻습니까? 윤리위는 국민의힘 당규 제14조의 협조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당원이나 당 기구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에 응해야 하고 또는 그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받게 되면 그에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성상납 이건 2013년에 의혹이 이제 그 당시에 제기됐던 것이고 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증거 인멸에 관한 것이 있었느냐 그런 시도가 있었느냐에 관한 것이 과연 당 대표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느냐를 놓고 지금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당대표 정무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김철근 실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지금 그 언론 보도가 그동안에 쭉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출석 요구를 받았으면 김철근 실장 역시도 당원이기 때문에 출석해서 그 당시에 사실관계가 어땠는지 분명히 본인이 이야기를 하겠으나 윤리위 차원에서 현재 이준석 당대표 본인에 관해서는 어떤 출석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본인이 장소를 알면 가겠지만 이라는 예를 들면 그 이야기도 출석 요구가 있어야 이제 거기에 응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또한 본인은 난 거리낄 거 없다. 난 나가겠다. 대신 장소와 시간만 알려다오. 나는 윤리위 참석할 거야. 지금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한 입장이라는 걸 강조하는 듯해 보여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상황이 굳이 말한다면 사면 초과 상황일까요? 여러모로 또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중에 중심이 누구인가요?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배현진 최고위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은 어제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아하. 이후에 배 최고위원 SNS를 통해서 이 대표의 회의 백불이 언론을 오도할 만해 부득이 안내 말씀을 드린다며 글을 남겼습니다. 즉 최고위 회의 이후에 이 대표가 언론에 해명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다며 글을 시작한 것인데 그 글 내용을 보면 이제와 나 아냐 한들 너무 많은 언론과 공중에 1년 내내 노출돼 왔는데 주워 담아치겠나. 당 지도부가 나는 다 알아요 식으로 회의 내용을 전파했을 때 그 작은 영웅담이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우습게 만드는지 안타깝게 지켜봐왔다. 지도자의 한마디는 천금 같아야 한다. 지도자다운 묵직하고 신중한 언행과 침묵의 중요성을 이제라도 이해하신다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동안 글쎄요, 뭐 쌓일 게 많았나요? 참을 만큼 참았나요? 최근에 정말로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기자들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김현주 평론가님. 이것도 뭐 김현주 평론가 좀 안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민의힘 상황이라서. 기자들이 최근에 배현진 최고위원의 이 행보를 보면서 와, 혀를 내두른다는 거. 왜?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 웬만한 맷집 있지 않고서는 맞상대를 하기 어려운데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은 거의 하루 걸러나 매일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투닥투닥 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지금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현진 최고위원도 상당히 당찬 면모가 있죠. 어저께 그 최고위에서 부딪힌 장면을 보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컴퓨터를 노트북을 들고 나가다가 약간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지를 하니까 엉거주춤하면서 다시 들어와 앉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오히려 배현진 최고의 목소리가 더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상 두 사람이 일종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좀 갈등의 각도가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상 지선 승리 직후에 혁신위를 띄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자잘한 사조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감정이 좀 상했을 것이고 네. 거기다가 또 이왕이면 안철수 의원이 지명한 최고위원에 대해서 배현진 최고가 좀 이견에 대해서 좀 다른 평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뭐 졸렬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네. 이것이 또 한 차례 일종의 가격을 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거의 말싸움에 가까운 그렇죠. 대결을 보이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당 대표와 맞부닥치면서 체급 불리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장면도 목도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진봉 교수님, 사실 어제 상황 보면서 뭐 여러 가지 해석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어차피 정치란 게 해석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나름 이준석 대표를 자극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어제 회의 시작 전에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먼저 도착했었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사를 하면 보세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저 보셨어요? 네. 당대표 어깨를 툭툭툭 치고 갑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힐끔 봅니다. 누구야? 감히 내 옥체에 손을 대는 자 누군가라고 쳐다보는 듯해요. 저게 보세요.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 자리에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럼 배현진 최고위원이 갈 때 비대위원장님 고생 많으시네. 어깨 툭툭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저거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먼저 싸움을 건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저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작정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저게 우연히 그냥 터진 어떤 논란이 아니고 배현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뭔가 직격탄을 날릴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배현진 최고위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 당시에 대변인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윤핵관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윤핵관을 대변하는 대표의 목소리를 낸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저게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기서 어떤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건 이제 좀 장기적 관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대표를 그만두는 걸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은 대표의 마음이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표가 권위 상태가 돼가지고 대표가 되면 그건 남은 임기만 하게 돼요. 그래요? 예. 새로 2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6개월 6개월 이내로 남아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6개월 이상이 남아있으면 그렇게 할 그래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개월을 버티길 바래요. 지금 저 표정이 그거나 제발 좀 버텨 이준석 대표. 지금 그런 그렇다고 표정 봐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핵관도 일정 부분 본인의 어떤 위치에 따라 약간의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배현진 지금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윤핵관의 목소리를 본인이 정말 내려고 작정하고 들어왔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를 자극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김현주 평론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배현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지금이 좋은 기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윤핵관으로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튀어나온다는 표현은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저런 공격을 하게 되면요 체급이 커져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앞서 김현주 평론가님 체급 불리기 그렇죠. 그 그런 얘기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현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해서 뭔가 계속 잽을 날리고 SNS 공략하고 이러잖아요. 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요. 아하. 그러면 정치인으로서의 입지가 강해지죠.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배현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윤핵관의 한 명으로서 명확하게 입지를 굳힐 수도 있고 본인의 정치적 체급도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아하. 본인이 총대를 메고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맷집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음흠. 것을 전혀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이제 언론들 표현이 윤핵관 표현을 앞에 수식으로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당인 민주당에서도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 관련 언급이 나온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방금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홍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졌던 이 배현진 의원이 윤핵관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천명한 것이다. 그래서 뭐 체급 분리기와 같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어제 언론 인터뷰를 해서 배현진 의원의 오늘 발언이 그동안 윤핵관이 아니었던 배현진 의원이 셀프 윤핵관이기를 자처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소동이요. 사실 배 의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위원 초선의 최고위원인 거에 비해서는 훨씬 당내 입지라든가 지지자들의 뭐 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슈몰이 여부에 대해서 훨씬 이 체급이 큰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와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언론 노출이 많아지고知名도도 높아지는 이득을 챙긴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며칠째 배현진 최고위원 모습과 이름이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면서 관심이 쫙 이렇게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런 개인 감정으로 100% 다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멀리는 22대 총선의 공천, 그다음에 가깝게는 다음 지도부를 내다보고 차기 어떤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차기 활로를 모색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요, 어제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생생하게 보여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요 몇 년 사이에 누구와 얘기를 하다가 얼굴이 상기된 걸 보신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제 전국에 생중계됐던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대표님, 직권을 그동안 하겠습니다. 내내 네. 최고위원 회의 하는 동안 비공개 회의의 내용들 오픈돼서 비공개 제가 회의 내용이 누차 제가 그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잠깐요. 이제 정확히 아니요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언론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발언권을 댓글이나 득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을 하시지 발언권을 득하고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고 지금 최고위원 회의의 그 안에서 해야 될 건전한 회의의 기능과 저희의 그 권한에 대해서 대표님이 의장 직권으로 여태까지 지금 단속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거를 언론인들이 단속해볼까요, 쓴 한번? 것을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단속해볼까요? 회의를 비공개 회의할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아니요 논의할 사안이 있으시면 의사권을 원승동원에 이양하고는 의사하겠습니다. 자,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되나? 이 대표. 아니 어차피 유출시킬 거잖아요. 뭘 유출시킵니까? 본인이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저렇게 해서 다시 한 67발자국 갔다가 다시 돌아와 앉습니다. 마스크로 얼굴 반쯤은 가려졌지만 상기된 표정을 감출 수는 없었던 이준석 대표입니다. 급기야 서로 반말까지 오갔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예전에 내가 봤던 이 당의 전신 그때 모습과 비슷한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룰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어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난 당대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관리위원들이 영향 주는 문제는 당대표도 하면 안 된다. 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뭐 똑같은 말 반복시키는데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한 단계에 벗어난 행위는 절대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자, 비공개하겠습니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언행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겠고요. 부탁드립니다. 자, 돌아간다. 국민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할지 정말 부끄럽다. 시쳇말로 역전의 용사들 모습이 다 보이는 저 회의 때 6년 전 모습.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면 뭡니까? 혹시? 공통점이라고 하면 지도부 간의 다툼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고위원들 간에 싸우잖아요. 근데 개파 싸움이에요. 저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천 룰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공천을 누구 줄 거냐 하는 거 가지고 싸운 건데 그래서 그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직인 가지고 부산 가셔버렸잖아요. 그래서 공천 도장 들고 나르샤 이래가지고 한참 그때 논란이 됐던 건데 그 당시에도 그거예요. 그냥 개파 싸움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의 모습도 결국은 그런 모습이에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의 모습이 표출되는 모습이라면 당시에 이제 친박과 아닌 비박 간의 갈등의 요소가 또 드러난 게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이거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권력 싸움이에요. 결국은 누가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는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 가지고 다퉜다면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의 문제는 당권 어떻게 할 거냐 문제 가지고 다투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데자뷰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국민의힘만에 제한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들이 갖고 있는 정당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파 간에 나누어져서 서로의 권력을 선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싸우는 부분은 그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정치의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런 모습은 국민에게 절대로 그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인물은 어제 이미 운명의 날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누굽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입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 보좌질 등과 화상회의를 하는 중에 화면을 켜지 않은 동료 의원에게 땡땡땡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며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여성 보좌진들이 당에 신고를 했고 이후에 최 의원의 보좌진이 땡땡땡이 아니라 짤짤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뒤늦게 최 의원이 사과문을 내기도 했지만 성희롱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가 직권 조사를 요청했고 한 달여 만인 어제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민주당의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최 의원에게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비대위가 이 결정 그대로 의결하게 되면 이 징계 처분은 확정되게 되는데 이 경우 최 의원 당원 자격도, 당직 자격도 정지되면서 당내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도 할 수 없고 2년 뒤 총선 공천 심사에서도 감점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으로 불리네요. 당의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고 윤리심판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어떤 배경,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적으로 가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징계 수위도 언론들이 예상하기도 좀 강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근데 그것보다도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도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이 사실은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윤리심판을 판단만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게 사실인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부인하면서 이제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여성 보좌관들한테 피해가 계속 가중된 점, 이 점들을 상당히 문제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피해자 중심주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그 당시에 비대위 체제였잖아요. 선거 중에 비대위 체제였는데 비대위가 이걸 중징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 부분도 고려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우리가 예상보다 크게 중징계가 나온 이유가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 후폭풍이 클 수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징계를 앞두고서 던지는 메시지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비교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 중징계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가볍게 나오게 되면 왜 그러면 국민의힘은 제대로 징계를 안 했느냐, 이런 논란도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도 좀 크게 포석으로 깔고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윤리심판원 회의에는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이 참석했답니다.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충분히 소명하셨을까요? 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요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는지. 결과가 나왔나요? 저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당원 네, 어떻게 보세요, 결과인데? 저때 이제 지금 어둑어둑한 주변 이제 이 분위기를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져. 어제 저녁 7시인가, 어제 저녁에 열렸어요. 저녁에. 그런데 지금 기자들은 결과를 알고 물어보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최강욱 의원은 결과가 나왔나요? 뭐 이렇게 되묻습니다. 진짜로 몰랐을까? 아니면 좀 애써 말을 돌리기 위해서였을까요? 글쎄, 본인 심정이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쪽에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 민주당을 둘러싼 성비위는 정말 지속적으로 그 사건들이 있어 왔거든요. 크게 보면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박원순 오거돈 시장의 성비위 관련 사건이 있으면서 그 이후에 피해 호소인 운운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조금 더 무거운 중징계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더군다나 사실 인정을 안 한 점, 그리고 윤리심판원 전원이 이를테면 중징계를 결정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도 본인이 부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2차 가해 논란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앞으로 민주당의 진로에도 좋지 않다라는 결론하에 비교적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6개월 당원 자격 정지가 나오지 않았나. 이것은 앞으로 멀리 보면은 2024년 총선에서 공천에서 큰 페널티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뼈아픈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징계에 대해서 당 내에선 대체적으로 다 납득하는 분위기일까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 간행할 때 안 좋은 거. 미안합니다. 질문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질문 답변 안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겠습니다. 소용없다니까. 들어가셨을 때 했던 말씀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기자들이 아까 문 앞에서 하셨던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했던데 소용없습니다, 안 합니다 했는데 무슨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앞서?
저게 우상호 위원장이 처분 수위에 뭔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따라가면서 기자들 한 번 더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말을 아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이 징계 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비대위원회 위원장이고 그 신분이 있고 또 성범죄 이슈라는 어떤 민감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말을 아낀 것 같은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 하에 이게 좀 센 징계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또 피력을 했습니다. 특히 윤리심판원과 관련해서는 당대표가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었고 또 이 심판위원들이 주로 외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당내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좀 강하게 처리하고 가자고 생각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강욱 의원 본인이 이 징계 수위에 대해서 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불복한다는 어떤 의사를 밝힌 상황은 아니지만 절차적으로는 일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재심을 청구했는데도 이게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빠르면 내일 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지금 우상호 위원장이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위원들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9명 중에 딱 유상범 의원, 현역 의원 1명 있고 나머지 8명 전부 외부인이라는 거 참고로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중징계 처분 내려지니까 안진용 기자님 뭐 민주당 당원 게시판 시끌시끌하다면서요 지금. 네, 이 징계 처분이 내려진 직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이 징계를 철회하라는 글로 도배가 될 정도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소식이 알려진 후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항의를 하면서 당원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민주당의 한 당원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면서 명백한 증거도 없다면서 한쪽의 말만 듣고 내린 치우친 결론 아니냐고 비판을 했고요. 이 당원은 박지원을 징계 처분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 의원의 징계를 강하게 주장했던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징계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와, 박성배 변호사님. 갑툭튀처럼 최강욱 의원 징계에 이 당원 게시판 댓글에 박지현 이름 석자가 보이네요, 지금.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어제부터 침묵을 깨고 SNS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SNS를 통해서 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앞둔 윤리심판원을 향해 오늘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는 글을 남긴 것인데 사퇴 18일 만에 침묵을 깨고 입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최 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정지 일정이 내려진 뒤 또다시 SNS를 통해서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하지만 아쉽다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수위가 아쉽다는 취지의 의견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볼 때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박 전 위원장,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도 최 의원의 발언을 숨기고자 입단속을 시킨 의원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도 직격했습니다. 나아가 최 의원, 김 의원이 속한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이죠. 철험회를 거론하면서 모든 패인의 중심에 철험회가 있다. 철험회는 팬덤에 기대 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하고 지선을 참패로 이끌었다. 그 책임을 인정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전문 교수님. 박지원 위원장,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그냥 바람과 같이 다 기억 속에 사라질 줄 알았는데 기막힌 타이밍에 재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그만두면서 주변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치 계속 하고 싶다. 그래서 타이밍은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 최강욱 의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나왔었고 그걸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 일과 본인은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본인이 등장하는 것은 본인 볼 때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활동 재개 시점을 보고 있다가 최강욱 의원 징계와 연계돼서 어제 이제 징계하기 전에 한번 글을 올렸거든요. 중징계 하라고.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또 끝나고 또 글을 올렸어요. 네. 이건 좀 부족하다라고.
그 말은 결국 본인을 향해서 어쨌든 일정 부분 지지하는 세력인데 그 지지 세력을 다시 규합을 해서 본인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겠다라는 강력한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뭐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본인이 대표 출마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어허. 개인적으로 물론 그건 본인의 선택이죠. 그러겠죠. 그러나 본인의 선택지 안에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대표 출마도 고민을 할 거다. 뭐 당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요. 그렇죠,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놓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얘기를 쏟아내지 않을까. 네. 아마 그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그 수위를 좀 더 높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됩니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저는 SNS 내용에 대해서 뭔가 지금 불편한 심기를 가진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최강욱 의원과 같은 철험의 소속이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요. 자기 SNS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당을 그렇게 이끈 특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서 이렇게 평론가 보드로 일관하듯이 남 얘기하는 것은 평론가 보드.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세운 건데요. 만약에 알고도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면 당의 앞날은 나 몰라라 하면서 본인이 주목받는 자기 정치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고민정 의원도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더 이상 이제 민주당 위원장 아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냥 궁금한 게 이랬던 분들 박지원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존경심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물러났잖아. 넌 더 이상 위원장이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싸움이 흘러갈지 지켜볼게요. 민주당의 중진이죠. 설훈 의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그 사건 얘기를 어제 국회에서 언급하다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규명이냐 아니면 단순히 정장으로 이용해서 덕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게 뭐냐 이게 무슨 짓이냐 지금 민생은 이렇게 험악하고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생각하겠습니다. 뭐 굳이 제가 스톱워치를 재지는 않았습니다만 0.5초 만에 그냥 발언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만 저게 지금 두고두고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회자가 되고 있어 저 발언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중에 아차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런 말을 안 했어야죠.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저거는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저는 서른의 말에 저는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정쟁으로 쓰느냐? 이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서해 공무원 잠시만요. 네. 지금 누리호 발사 성공 관련 얘기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 볼게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 과학기술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오늘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검정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1993년 6월 최초의 과학 관측 로켓 과학 1호가 발사된 지 꼭 30년 만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2027년까지 4번의 추가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하고 국제 유인 우주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에도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재정,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뉴 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사체 기술 개발을 위해 오랜 기간 땀과 눈물과 열정을 쏟아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원, 기업 관계자분께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우주 강국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 진짜 우여곡절 끝에 누리호가 2차 발사만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패널분들하고 박수의 기념비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우주 강국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 또 그 순간을 우리 뉴스파이터와 또 같이 했다니까 또 뉴스파이터 또 영광입니다. 자세한 소식은요. 저희가 김주아 앵커의 뉴스7에서 더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분 너무 좋습니다. 흥분됩니다. 네네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외형상 반도체 산업보다 우주 산업이 외형이 큽니다. 지금 2021년에 전체 외형이 4조 달러인데 2030년 10년 후에는 이게 10조 달러로 올라갑니다.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하거든요. 반도체 못지않게 무지무지 중요한 것이 우주 산업입니다. 오늘 첫 발을 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열차게 여기서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오는 첨단 산업이 될 것으로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진짜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100m 달리기 하는 거 아닙니다.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우주 강국의 대열에 뛰어드는 역사적인 순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볼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데 정치가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끌어와서 정치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얘기하는 과정에서 말 실수 논란 그 발언했다가 주워 담았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 실수를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고 아차 하니까 이걸 주워 담았잖아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쟁화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피해자가 있잖아요. 천인공노할 북한의 만행으로 사망하신 공무원이 계시고 그 유가족들이 받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저거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피해자들한테는 엄청난 아픔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고, 물론 다행히 본인이 그걸 인지하고 나중에 이제 주워 담았긴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앞부분에만 얘기를 하지 왜 뒤에 아무것도 아는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네. 이건 명확해야 되고요. 네. 피해자가 자기의 어떤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정치권이 문제 가지고 정치적으로 시끄럽게 하는 건 비판할 수 있지만 네. 피해자 유가족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들어주고 네. 그분들의 요구를 가능한 한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선 쓴소리 나올 법한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이요. 서른 의원을 겨냥해서 천하의 망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죽임을 당했고 또 국가가 우리 국민을 지켜주기는커녕 한 가정의 가장에게 월북 낙인까지 씌우면서 방치할 천인 공노할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뒤늦게라도 이 유가족이 느꼈을 아픔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망언이냐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도대체 정치를 왜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어떤 그 국민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본연의 임무고 이걸 다 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상호 위원장이 이 발언으로 또 논란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의 우선 과제 중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의도적으로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뭘 서서히 겼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오고 싶으신 모양인데 당시에 문재인 정권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 북한에 항의했고 북한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일 아닙니까?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그걸 항의했고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까? 민생보다는 뭔가 친북 이미지,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지금 우상호 위원장의 이런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 뭔가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방금 이야기 중에 우상호 위원장이 신색깔론을 거론했죠. 이거에 대해서 이 서해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A4 2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 소속이 아님을 기억하라라고 일침을 놓으면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처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냐. 월북이란 두 글자로 우리 가족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고 가정이 망가졌다고 분노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우 위원장이 북한에 의해서 희생됐고 그것을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그걸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 이 발언에 대해서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가족에게 사과를 했다는 것이냐. 당신들만 알고 공개할 수 없는 것을 증거라며 월북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서해 피살 공무원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서해 피살 공무원 아드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엊그저께. 지난번에 이제 고 이대준 씨의 아내분이 대독했는데 그 내용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발표를 시작으로 지금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1년 9개월을 보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전 정부를 상대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낯서는 가정에서 수없이 좌절하며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의 월북자 낙인을 혹시 주변에서 알게 될까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 성함은 이대차 준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이제야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족들이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고 이대준 씨의 형은 이 씨가 탑승한 배에 있던 방수복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방수복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가 방수 처리돼 있다고 하는데 이 씨 형 주장에 따르면 동생이 평소에도 이런 날씨에 물에 들어가면 얼어 죽는다고 언급해 왔는데 방수복을 두고 헤엄쳐 월북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족 측 대리인도 평소 이대준 씨가 방수복 없이 이 추운 바닷물에 들어가면 3시간 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수복을 그대로 놔뒀다는 것, 월북 정황이 없다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날 이제 벌어진 것으로 나옵니다만 더 정확히는 9월 21일 오전 11시 반에 이 씨가 실종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오전 11시 반. 9월에 서해바다 차가운 물 여러분 뭐 감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도 월북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 어둠을 틈타지 오전에 이런 행동을 하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참고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정부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뭐 규명할 게 더 있다는 그런
이 뉘앙스를 계속 풍겨왔죠. 감사원 감사도 그런 이 맥락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경고의 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 타겟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그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좀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건 뭐 초당적으로 대응을 해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 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을 이렇게까지 강조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당선인 시절에 그 첫 워크숍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 인수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에서 그 경제 전문가가 강의를 했었는데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는 3월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됐었지만 이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질 것은 상상을 못했을 당시였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경제 삼중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냐, 민생이 중요하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민생 누가 물려준 겁니까? 대내적인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이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못 실행해서 영끌족이 나왔죠. 거기서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고금리가 되면서 그 집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민생 폭탄을 지금 윤 정부에 넘겨줬는데 지금 원구성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민생 입법을 비롯해서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숨 넘어가는 상황이다. 절박한 상황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가 지금 뒷받침해달라. 빨리빨리 국회를 좀 돌려서 일을 좀 해달라.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지금 경제 민생의 위기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 걱정됩니다. 이에 반해서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저는 미흡해 보입니다. 좀 한가로워 보일 정도로 걱정됩니다.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한가한데 경제장관들만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최전문 교수님, 우상호 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한가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뭐 말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하고 장관급들만 참석을 했었어요. 물론 뭐 장관급만 참석해서 회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현안이 중요하고 이 현안 자체가 풀리지 않으면요.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이거는 경제 문제는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문제거든요. 내 지갑에서 돈이 더 많이 나간다. 기름값이 이렇게 높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일이 전부 빨리 일어나요. 그러니까 장관들끼리 회의에서도 보고하고 대통령이 보고는 받지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일일이 지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런 부분 좀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무게감이 실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여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한가해 보인다는 우상호 위원장의 말에 혹시 대통령실 반응은 나왔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20일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우 위원장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는요.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물지 않을 수 없다. 조속한 상임위 구성을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위기 태풍에 대해서 각종 회의 때마다 물가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거의 요즘 뭐 하루 걸러 하루? 뭐 그럴까요? 자주 요즘 부쩍 지금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누구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SNS로 좀 활발하게 근황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 보내온 편지를 소개했다는데 또 누구한테 편지 받은 걸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읽은 것으로 알려진 피터 프랭코판의 실크로드 세계사의 편집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21일 내용을 공개했는데 진중한 입문서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인가를 회의적으로 고민하던 차였는데 대통령님이 실크로드 세계사를 읽으시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기뻤고 더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라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은 공감하며 출판계 모든 분을 응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아니 허주현 변호사님, 제가 별로 책을 안 읽어서 잘 모르는데 저 책이 무슨 책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책 읽는 모습을 어떻게 봤대요? 뭐 양산에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봤길래 저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게요, 이제 실크로드, 비단길 아시죠? 네. 그러니까 비단 무역을 통해서 동서양 문명이 왔다 갔다 했던 바로 그 길에 대한 역사를 담은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저게 지난달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트위터에 문 전 대통령 사진을 하나 공개를 했어요. 어떤 사진인데요? 이게 일상 사진인데 뭐 다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돌아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글을 써서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는데 아이고, 이 모습인가 봐요. 저기 탁자 보이시죠? 네네. 저 앞에 책 한 권 저 파란색 책이 있잖아요. 아하. 바로 저 책이 이 실크로드 세계사고 저게 올려져 있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저걸 또 예리하게 보고 그래서 이 편집자가 야, 감사 편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니 근데 박성 변호사님, 문재인 전 대통령 제 기억에도 책 많이 읽는 걸로 독서광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문 전 대통령이 독서하는 모습은 여러 차례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청와대에서 독서 중인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이 공개된 바 있고 이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 지난 2018년 7월 말부터 일주일간 충남 계룡대 일대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 당시에도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사진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 독서하는 모습 사진, 나아가 독서 목록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휴가 때 책을 읽다니요. 들로 산으로 놀러 가기도 바쁜데요. 그런데 저렇게 소파 의자에 앉아서 책 읽는 모습 누군가를 좀 연상시키네요. 최주명 교수님.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사진이 10주년 맞이해서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주로 소파에 누워서 책을 읽는 모습. 지금 저 장면이잖아요. 진짜 편안해 보이네요. 네, 2007년도 모습인데 네. 중남미 국가 순방 중에 보고서를 읽는 모습이었고요. 저 사진뿐만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좀 비교돼. 이것도 지금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는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이라고 하면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미국 순방할 때도 시애틀에서 보고서를 읽는 모습이 또 찍혔어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의 저 모습, 요건 이제 누워서 보는 모습인데 요 모습하고 이게 묘하게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 좀 편안하게 누워서 책을 보거나 보고서를 읽는 모습이 우연하게 이렇게 겹치는 모습을 통해서 두 분이 닮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내려놓고 보세요. 저 왼쪽 문재인 전 대통령 보면 맨발에 그냥 슬리퍼 그냥 신고 혹시라도 누가 보좌진이 찍으면 양말까지 다 갖춰 입고 이 격식 갖추고 책 읽을 것 같았는데 저렇게 소탈하게 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읽는 모습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소파에 그냥 아예 누워서 보고서 읽는 모습 인간적인 면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김현주 평론가님 문재인 전 대통령 계속 요즘 활발하게 SNS에요 잊혀지고 싶은 대통령 맞습니까? 글쎄요, 속마음은 또 역시 알 수 없습니다만 잊혀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책 한 권이 SNS상에 노출이 될 때마다 그것이 이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는 등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최근에 그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2017년 당시에 국빈 방문 중국에 했을 때 3박 4일 10끼 동안 8끼를 혼밥하셨다 그래서 외교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상당히 기울어진 외교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현재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이런 추세에 어떤 그 메시지를 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책 추천에도 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뭔가 소통을 하려는 마음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아마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시려는 분은 잊혀지고 싶다던데 이건 이 행동과 말이 맞나라고 또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라도 근황을 전해주는 것에 또 기뻐하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